승무패 48회차 현미경 분석 1부 첫 번째 경기는 울버햄튼과 맨시티의 경기입니다. 저는 울버햄튼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식을 노려보실 분들은 무승부까지 투폴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최종 픽을 그대로 따라가시기보다는 살롱 코멘트 분석 내용을 기반으로 나만의 픽을 조합을 하실 때 고등수 적중에 가까워지실 수 있습니다. 이번 48회차는 자료 취합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기 때문에 통계적인 부분은 화면을 멈추셔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르게 살롱 코멘트 위주로 분석 내용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바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골 결정력 측면에서 확연한 차이가 나는 매치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기대 득점이 5.27골인데 실제 득점은 3골로 굉장히 골 결정력이 떨어지는 시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롭게 영입을 한 장신 공격수 칼라이지치가 데뷔전에서 큰 부상을 당해서 아웃이 됐고 과거 첼시와 아틀레티코에서 이름을 알렸던 디에고 코스타라는 공격수를 영입을 했지만 이 디에고 코스타 선수가 지난 1월 이후로 소속팀이 없었기 때문에 몸 상태가 100%가 아니라는 점에서 즉시 전력감으로 활용이 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의 울버햄튼의 전반 공격 자원들 중에서 최근 포덴스 선수를 제외하면은 네투, 게데스, 히메네즈, 황희찬 같은 선수들의 골 결정력이 여전히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맨시티는 주포 홀란드 선수가 최근 6경기 연속골 상승세에다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맨시티가 오픈플레이 기대 득점이 10.03골인데 실제 득점이 14골로 압도적인 골 결정력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다만 변수가 있다면 맨시티가 주중에 챔피언스리그 도르트문트와의 홈경기에서 조금은 힘들게 2대1 신승을 거뒀고 제 아무리 홈경기였다지만 내용 자체가 팽팽했기 때문에 체력 소모가 따랐던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최근 맨시티가 프리미어리그 원정 경기에서 2연속 무승부에 그쳤을 정도로 원정에서 경기력이 부침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공격력은 프리미어리그에서 꼴찌를 달리고 있지만 현재 수비력은 프리미어리그에서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실점이 없으면서 탄탄한 수비력을 보여주는 팀이기 때문에 탄탄한 수비를 바탕으로 전방에 네투, 게데스, 포덴스, 히메네즈 같은 선수들을 활용한 선수비 후 역습을 감행을 한다면 충분히 맨시티를 곤욕스럽게 만들 수도 있는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울버햄튼의 체력적인 우위와 탄탄한 수비력, 맨시티가 최근 원정에서 무승부로 덜미가 잡히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독식 픽으로는 무승부 정도의 이변 변수는 노려볼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1번 경기는 울버햄튼의 단통 패배로 가는데 독식 픽으로는 무패 투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마요르카와 알메리아의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적인 부분은 화면을 멈추셔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롱 코멘트로 바로 정리를 해드리면 개인적으로 양팀 체급에 비해서 현재 마요르카 쪽으로 구매율이 너무 몰린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양팀의 공격 자원들 컨디션을 고려하면 최근에 마요르카가 이강인과 무리키 선수의 골 감각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한 방이 더 날카로운 것은 사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메리아의 경우에는 에이스 공격수 우마르 사디크 선수가 시즌 도중에 소시에다드로 이적이 되면서 이 사디크 선수 이적 이후에 알메리아
알메리아가 최근에 2경기 무득점 2연패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 우마르 사디크가 차지를 했었던 이 알메리아의 공격 비중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양팀 모두 수비 상황에서 라인 자체가 높지 않은 팀이기 때문에 그만큼 자기 진영, 위험 지형에서 파울이 상당히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금 보시는 것은 라리가 초반부에 옐로 카드, 레드 카드 숫자를 통계를 매긴 수치인데, 마요르카가 옐로 카드가 무려 25장, 알메리아가 옐로 카드가 18장에다가 레드 카드가 1장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마요르카와 알메리아가 양팀 모두 위험 지역에서 파울이 상당히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세트피스 기회를 상대에게 많이 내주곤 하는데, 현재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마요르카의 이강인 선수의 킥이 상당히 물이 올라와 있고, 이 무리키 선수의 헤딩 뚝배기 한 방도 살아있기 때문에 세트피스로 마요르카가 충분히 재미를 볼 수 있는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메리아 역시 세트피스 공격력이 나쁘지 않은 팀이라고 분류가 되어 있는데, 확실히 우마르 사디크라는 장신 공격수가 소시에다드로 떠나면서 알메리아 특유의 세트피스 공격력이 조금은 떨어진 모습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마요르카의 경우에는 공격 상황에서 무리키 선수의 제공권을 활용한 포스트 플레이나 단순 크로스 패턴 위주로 경기를 풀어가는데, 이 크로스의 정확도가 라리가에서 전체 19위로 크로스 정확도 자체는 높지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가 크로스 정확도인데, 마요르카가 이 정확한 크로스가 19위, 통계가 굉장히 낮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크로스 자체의 정확도는 상당히 떨어지는 약점이 있습니다. 알메리아가 중앙 수비 자원들이 엘리 선수를 비롯한 이 수비 자원들인데, 기본적으로 발밑 수비가 약점이 있지만 제공권과 공중볼 수비에는 강점이 있는 수비 자원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 제공권 지표 면에서도 알메리아가 라리가 제공권 8위, 마요르카가 14위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마요르카가 또다시 오픈플레이 상황에서 단순한 크로스 일변도의 공격을 시도를 하게 된다면 알메리아의 수비진들이 나쁘지 않은 제공권을 가지고 있고 마요르카의 크로스 정확도가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의외로 알메리아의 수비를 공략함에 있어서 상당히 애를 먹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메리아가 최전방 골 결정력이 사디크의 이적으로 떨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측면에는 그래도 에스파뇰 출신의 엠바르바와 기존의 라마자니 같은 선수들이 공격력을 갖춘 선수들이고, 이 무엇보다 우마르 사디크를 이적을 시킨 다음에 엘 빌랄 투레라는 공격수를 프랑스 리그에서 영입을 했고, 이 브라질 출신의 라자로라는 공격수까지 영입을 했기 때문에 이 두 영입 공격 자원들이 출전 시간을 늘리게 된다면 알메리아가 영입 공격 자원들의 활약 변수가 조금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마요르카가 직전 레알을 상대로 4실점을 하기 이전에는 4경기에서 3실점 준수한 수비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현재 알메리아의 골 결정력을 고려하면 최대치는 무승부가 합리적인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뉴캐슬과 본머스의 경기인데, 뉴캐슬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적인 부분은 화면을 멈추셔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롱 코멘트로 바로 정리를 해드리면, 뉴캐슬의 전방 압박이 본머스를 상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본머스가 올 시즌 대패를 당했던 경기가 아스날전 0대3, 맨시티전 0대4, 리버풀전 0대9 대패였는데, 자신들보다 체급이 우세한 팀이 왕성한 압박을 걸어올 때 대처가 잘 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뉴캐슬의 경우에는 앞서 언급을 드렸던 아스날, 맨시티, 리버풀보다는 체급이 조금은 떨어지지만, 이 본머스보다는 선수단 퀄리티가 전체적으로 좋은 팀이고, 이 무엇보다 압박 수치를 비교해 봤을 때 본머스가 대패를 당했던 리버풀, 아스날, 맨시티와 상당히 비슷한 수준의 전방 압박을 구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머스가 뉴캐슬 원정에서 뉴캐슬의 왕성한 전방 압박에 상당히 고전할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기본적으로 뉴캐슬이 홈구장인 세인트 제임스 파크에서 경기력이 뛰어난 팀이기 때문에 홈발을 받을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뉴캐슬이 무승부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핵심 측면 자원 생 막시망 선수가 부상 여파로 빠지면서 특유의 측면 공격력이 조금은 떨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생 막시망 선수는 이번 본머스전에 이 복귀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아쉬운 점이 있지만, 이 미드필더 기마랑이스라는 선수 역시 최근에 부상으로 빠져 있었는데, 이 기마랑이스는 복귀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 기마랑이스라는 미드필더가 상당히 패스에 장점이 많은데, 이 스루 패스가 상당히 날카로우면서 드리블, 패스, 키패스, 이 태클까지 좋은 전천후 미드필더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기마랑이스 선수가 이번 본머스전에서 부상 복귀가 가능하다면, 이 최근에 뉴캐슬이 소시에다드에서 영입을 한 공격수 이삭 선수가 이 원체 침투와 드리블 돌파가 좋은 공격 자원이기 때문에 기마랑이스 선수와 이 시너지 효과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세트피스 실점이 가장 많은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 세트피스 실점이 무려 5골로 세트피스 수비에 약점을 보이고 있는 본머스인데, 물론 5골 중에서 3골이 리버풀에게 0대9로 대패를 당했을 때 3골이 리버풀의 세트피스로 당한 실점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세트피스 수비에 약점이 있는 본머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뉴캐슬은 세트피스 기대 득점이 3.51골로 프리미어리그에서 전체 2위이고 실제 득점은 2골로 조금은 적지만 기대 득점 자체가 굉장히 높은 팀이기 때문에 이 트리피어라는 걸출한 세트피스 키커를 보유한 뉴캐슬의 세트피스 한 방이 세트피스 수비에 약점이 있는 본머스를 상대로도 충분히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뉴캐슬이 4무 1패 무자비 면모가 있는데 또다시 무승부를 캘 확률은 상당히 떨어지지 않나 싶고, 현재 뉴캐슬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는 에디아우 감독이 다름 아닌 본머스의 레전드 감독 출신이라는 점도 또 다른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트리피어라는 선수의 킥 감각이 상당히 날카롭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선수가 최근에 잉글랜드 대표팀에 재승선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상승세로 이어갈 만한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3번 경기는 뉴캐슬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는 발렌시아와 RC 셀타비고의 경기인데 승패 투폴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적인 부분은 화면을 멈추셔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현재 발렌시아 쪽으로 구매율이 너무 몰린 느낌이 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발렌시아의 경우에는 가투소 감독 체제에서 왕성한 전방 압박을 펼치는 팀이고, 오히려 통계적으로 봤을 때 코우뎃 감독 체제에서 압박을 가져가는 셀타비고보다도 올 시즌 초반에 압박 강도가 센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수비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압박 라인이 높다 보니까 수비 뒷공간을 노출하는 약점이 있는데 상대의 롱볼 공격에 굉장히 취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 같은 경우에는 라리가에서 롱볼 정확도를 나타낸 지표인데 셀타비고가 롱볼 정확도가 4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셀타비고의 경우에는 롱볼 공격에 강점이 있고 롱볼 패스 정확도가 뛰어난 데다가 경기당 롱볼 비중 역시 62회로 네 번째로 많은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발렌시아가 무리해서 셀타비고를 상대로 압박을 가할 경우에는 셀타비고의 효율적인 롱볼 역습에 실점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골 결정력 측면에서 최전방의 셀타비고의 아스파스 선수가 시즌 초반에 절정의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스파스 선수가 최근에 리그 5경기 5골 1도움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이 셀타비고가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기대 득점이 3.68골밖에 되지 않는데 실제 득점은 6골이나 하고 있고, 이 6골 중에 5골을 아스파스 선수가 넣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기대 득점이 4.52골로 셀타비고보다 오히려
높지만 실제 득점은 4골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최전방에서 골 결정력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셀타비고 역시 압박을 가하는 전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셀타비고의 약점 같은 경우에도 역습에 실점을 허무하게 내주는 부분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리가에서 현재 역습 실점이 2골로 가장 많은 셀타비고인데 이 발렌시아가 올 시즌 순수 역습 패턴에 의한 득점이 없고 공격 상황에서 다이렉트 스피드가 라리가에서 11위인 팀이라서 이 빠른 역습이 그렇게까지는 위협적이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발렌시아의 핵심 미드필더였던 솔레르라는 선수가 최근에 PSG로 이적이 되면서 발렌시아의 강점이 조금은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 솔레르라는 미드필더가 세트피스 상황에서 날카로운 킥을 보여주는 선수이고 이 발렌시아의 페널티킥 키커로서 꾸준하게 공격 포인트를 올려주던 자원인데 이 선수가 PSG로 이적이 되면서 중원에서의 볼줄기나 세트피스에서의 날카로운 킥이 조금은 무뎌진 발렌시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솔레르의 대체자로 포르투갈 리그에서 안드레 알메이다라는 미드필더를 영입을 했고 이 선수가 라이오전에서 어시스트를 기록을 하면서 기대감을 높였지만 확실히 솔레르 선수의 공백을 메워줄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트피스의 강점이 있는 발렌시아이지만 올 시즌 세트피스 실점이 0골에 아주 좋은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는 셀타비고이기 때문에 발렌시아 특유의 세트피스 공격력이 살아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셀타비고는 약점이었던 최전방에서의 제공권과 높이적인 측면에서 최근에 라르센이라는 공격수를 영입을 했는데 이 선수가 키가 190이 넘는 장신이기 때문에 셀타비고가 전방 쪽에서 높이가 강화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역배 가능성이 충분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물론 발렌시아가 최근에 셀타비고를 상대로 압도적인 상대 전적에 우위가 있다는 점과 발렌시아 특유의 홈발을 받는다면 발렌시아에도 현재 사무엘 리노나 무사 같은 드리블 돌파와 전진 능력이 좋은 측면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셀타비고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수비 뒷공간을 파고들면서 충분히 득점을 하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4번 경기는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는 빌바오와 라요의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적인 부분은 화면을 멈추셔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빌바오가 뒤통수를 치는 전형적인 상황적 유사함이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가장 최근에 빌바오가 통수를 쳤던 경기가 승무패에 들어왔던 빌바오 대 에스파뇰 경기였는데 당시에도 빌바오가 국내 배당 기준으로 1.45라는 무난한 정배당을 받고 홈에서 0대1로 패배를 당하면서 통수를 제대로 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빌바오 대 라요 경기 역시 빌바오가 1점대 무난한 정배당을 받은 상황이고 이 투표율 역시 60% 이상 빌바오 쪽으로 몰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에스파뇰전에서 빌바오가 0대1로 패배를 당하기 전에 빌바오가 카디스 원정에서 4대0 완승을 거뒀는데 공교롭게도 이번 라요전을 앞두고 빌바오가 엘체 원장을 떠나서 또 4골을 넣고 4대1 대승을 거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파란색 박스가 빌바오가 원정에서 한 수 아래인 카디스와 엘체를 상대로 4골을 넣고 대승을 거뒀던 경기들이고 그 다음 경기에서 빌바오가 에스파뇰에게 홈에서 0대1로 덜미를 잡혔기 때문에 과연 빌바오가 이번에도 원정에서 대승을 거둔 다음에 홈에서 뒤통수를 칠지 귀추가 주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우연의 일치라기보다는 최근에 빌바오가 원정에서 대승을 거뒀던 카디스와 엘체 같은 경우에는 각각 역습과 측면 수비에 약점이 있는 팀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카디스와 엘체의 수비적인 약점에서 이 카운터 어택, 역습 수비에 상당히 취약점을 드러냈던 카디스이고 엘체 같은 경우에는 측면 수비가 굉장히 약한 부분이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빌바오가 역습과 측면 공격이 강점인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따라서 원정에서 대승을 거뒀었던 이 원동력은 카디스와 엘체가 측면 수비와 역습 수비에 약점이 있었다는 부분이고, 따라서 원정임에도 4골이나 넣고 대승을 거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반면에 대승 이후에 빌바오가 홈에서 패배를 당했던 에스파뇰, 그리고 이번에 홈에서 만나는 라이오 같은 경우에는 앞선 카디스나 엘체보다는 측면 수비와 역습 수비가 상당히 뛰어난 팀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상대를 하게 되는 라이오 같은 경우에는 리그 5경기에서 실점이 5실점으로 앞서 상대를 했었던 카디스, 엘체, 에스파뇰보다는 훨씬 더 수비력이 좋은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대 전적에서도 지난 시즌에 빌바오가 라이오를 상대로 홈에서 1대2로 패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빌바오가 통수를 칠 수 있는 요건은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빌바오가 패배로 부러지기는 조금은 힘들어 보이는 것이, 에스파뇰과 라이오를 비교해 봤을 때 에스파뇰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6골을 넣었고 라이오는 현재 5골을 넣고 있는데, 이 중에서 에스파뇰이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4골을 넣었고 라이오 같은 경우에는 오픈 플레이 득점이 빵골로 세트피스로만 4골을 넣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지공 상황에서 공격 작업을 만들어냄에 있어서 라이오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즌이고, 최전방에서 골 결정력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도 세트피스 공격력이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세트피스로 버티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라이오가 세트피스 득점이 무려 4골로 라리가에서 가장 많은 세트피스 득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빌바오가 세트피스 기대 실점이 0.34골에다가 세트피스 실점이 빵골로 라리가에서 세트피스 수비가 가장 강력한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라이오가 세트피스로 재미를 보지 못한다면 빌바오의 수비를 뚫어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에스파뇰이 빌바오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다면 라이오 같은 경우에는 무승부가 최대치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파뇰보다 오픈플레이 상황에서의 골 결정력이 확연히 떨어지는 라이오이기 때문에 세트피스로 재미를 보지 못한다면 에스파뇰처럼 승리로 이변을 만들어내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에스파뇰의 경우에는 라리가에서 제공권 1위였기 때문에 라이오보다 훨씬 압도적인 제공권을 가지고 빌바오를 상대를 했었고, 실제 빌바오가 다소 부정확한 크로스를 올리면서 에스파뇰의 제공권에 무의로 돌아간 경우가 많았는데, 라이오 같은 경우에는 라리가에서 현재 제공권이 18위로 최하위권을 달리는 팀이기 때문에 높이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빌바오에게 조금은 밀리는 면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5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는 베티스와 지로나의 경기인데 베티스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식픽으로는 승패로 갈라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적인 부분은 화면을 멈추셔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롱 코멘트로 바로 정리를 해드리면, 개인적으로 1번 경기였던 울버햄튼과 맨시티, 혹은 2경기인 베티스, 지로나, 이 투표율 1, 2위를 기록 중인데 이 둘 중 하나가 부러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베티스의 경우에는 주중 루도고레츠전에서 홈경기 3대2 승리를 거뒀는데, 이 부분적인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체력 안배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루도고레츠에게 실점을 2골이나 했는데 한 골이 프리킥 실점이었고 한 골이 코너킥 세트피스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베티스가 라리가에서 아직까지 세트피스 실점이 없는데 기대 실점 자체가 1.71골로 라리가에서 세트피스로 기대 실점 5위를 기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세트피스 상황에서 수비가 조금은 불안한 면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세트피스 수비 상황에서의 불안감이 이번 루도고레츠전에서 2실점으로 나타났고, 이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사우스햄튼 출신의 미드필더 로메우 선수가 직전 경기에서 세트피스 상황에서 헤딩 득점을 해냈기 때문에 지로나가 의외로 베티스를 상대로 세트피스로 은근히 재미를 볼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이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패했던 레알 마드리드전을 복귀를 해봤을 때 약점이 상대 스루패스 한 방에 뒷공간이 허물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이 레알 마드리드의 비니시우스 선수에게 뒷공간이 털리면서 로빙 스루패스 한 방에 실점을 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베티스가 수비 뒷공간이 조금은 열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체급이 아래인 지로나를 상대로 베티스가 무리해서 라인을 끌어올리게 될 경우에는 이 지로나에는 공격수 카스텔라노스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미국 MLS 이 축구에서 득점왕까지 차지를 했었던 공격 자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선수가 지난 헤타페전에서 라리가 첫 데뷔골을 넣었는데 이 장면이 헤타페의 뒷공간을 파고들면서 스루 패스를 받아서 득점에 성공하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베티스가 수비 뒷공간을 레알전처럼 이렇게 노출을 하게 된다면 이 카스텔라노스가 침투를 하는 과정에서 이선에는 지로나가 도르트문트 출신의 헤이니에르 선수가 스루패스 한 방이 있는 자원이고 지난 시즌 스페인 2부 리그에서 1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했던 리켈메라는 자원 역시 패스 능력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날카로운 패스를 찌르고 카스텔라노스가 침투를 하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이 베티스가 핵심 공격 자원인 페키르와 후안미가 부상으로 빠져있는 점 역시 베티스로서는 리스크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베티스가 페키르, 후안미가 없는 상황에서도 홈에서 강호 비아레알을 1대 0으로 제압한 저력이 있고 기본적인 체급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지로나를 상대로 이변 가능성은 떨어지겠지만 이 지로나가 승격 팀들 중에서는 가장 뛰어난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고 베티스보다 체력적인 우위가 있다는 점과 과거 맞대결이긴 하지만 전통적으로 베티스와 지로나가 붙으면 이 승패가 갈리는 상황에서도 한 골차 끈적 승부가 상당히 많았던 상성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변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투표율 1, 2등 중에서 하나가 부러진다면 맨시티보다는 그래도 베티스 쪽이 부러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독식픽으로는 승패 투표를 추천드리면서 저는 베티스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마지막 경기는 브렌트포드와 아스날의 경기인데 승무패로 지으면서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적인 부분은 화면을 멈추셔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개인적으로 이변 가능성이 충분한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브렌트포드의 경우에는 롱볼을 활용한 효율적인 역습 공격이 괜찮은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다이렉트 공격 스피드가 세 번째로 빠른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스날이 최근 맨유 원정에서 1대 3으로 완패를 당했을 때 노출했던 수비 약점이 바로 수비 뒷공간 역습이었는데 물론 브렌트포드에는 지금 보시는 맨유의 득점 장면처럼 중원에서 브루노 페르난데스처럼 한 방에 패스를 넣어줄 수 있는 패스 마스터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중원 자원들이 다 패스 한 방 능력은 보유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브렌트포드의 라야 골키퍼 역시 전방으로 한 번에 때려주는 롱볼의 정확도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 물오른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는 브렌트포드의 아이반 토니를 향한 롱볼 한방 역습 역시 브렌트포드가 상당히 위협적으로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브렌트포드의 롱볼 강점을 설명하는 데이터인데 브렌트포드가 롱볼 정확도가 프리미어리그에서 8위를 달리고 있고 실제 강점 역시 수비 뒷공간을 노리는 스루패스와 롱볼 공격이 강하다고 통계 사이트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스날의 경우에는 측면 수비수들을 중앙으로 끌어올려서 배치를 하는 이른바 인버티드 풀백 전술을 사용을 하는데 이 대표적으로 아스날의 왼쪽 측면 수비수 진첸코 선수가 공격 상황에서 거의 중앙 미드필더처럼 중앙으로 들어와서 후방 패스 전개 빌드업 과정에 깊게 관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수비 상황에서도 이러한 중앙지향적인 움직임이 진첸코 선수가 몸에 조금은 배어 있다는 점인데 이러한 약점이 지난 메뉴전 선제 실점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금 보시는 선수가 진첸코 선수인데 맨유의 오른쪽 측면 자원인 안토니 선수를 막지 않고 이 애초에 중앙 지향적으로 포지션을 가져가다가
레시포드 선수에게 마크맨이 붙으면서 안토니 선수를 굉장히 프리하게 놔두는 수비 실책을 범했고, 레시포드 선수의 스루 패스를 받은 안토니가 가볍게 주발인 왼발로 마무리를 하면서 데뷔전에서 데뷔골을 뽑아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스날의 이 인버티드 풀백 전술이 굉장히 공격 상황에서는 강점으로 작용을 하지만 상대에게 소유권을 내주고 특히 측면 쪽에서 역습을 얻어맞을 경우에는 상당히 리스크가 큰 전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브랜트포드가 측면에 음베우모, 조시 다실바, 요하네 위사 같은 측면 자원들의 컨디션이 나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또다시 아스날이 측면에서 공간을 내주게 된다면 실점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여기에 아스날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세트피스 공수 모두 최상위권 지표를 기록하는 팀인데 이 브랜트포드 역시 세트피스가 최상위권인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브랜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세트피스 공격력에 비해서 수비력도 상당히 불안한 면이 있어서 아스날이 세트피스로 재미를 볼 가능성은 조금 더 높지 않나 싶습니다. 이 브랜트포드의 주포 공격수 아이반 토니 선수가 최근에 절정의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선수가 최근에 처음으로 잉글랜드 국가대표팀에 발탁이 됐습니다. 따라서 가뜩이나 컨디션이 좋은 아이반 토니 선수가 상승세를 제대로 이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난 시즌 브랜트포드가 승격을 하자마자 홈 개막전 상대가 아스날이었는데 당시에 브랜트포드가 2대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아스날이 개막전부터 이변이 희생양이 됐었던 안 좋은 기억까지 있는 브랜트포드 원정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변을 노려볼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7번 경기는 승무패로 지으면서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6억 5천만 원이 이열된 축구토토 승무패 48회차 현미경 분석 1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연이어서 2부를 촬영을 해서 구독자 여러분들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업로드를 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포르투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